네, 두 후보의 격차가 만 표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표. 자, 지금 들어오는 표. 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방금 역전을 했습니다. 윤석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알고박스 MC 이제는 코딩이죠. 예, 개그맨 신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팍스 결이입니다. 오늘 뭐 제가 앉은 의자는 좀 푹신푹신하고 좀 딱딱한 데 앉으셨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 분석이라도 좀, 네네. 예, 좀 편하게 유튜브라는 게 좀 편하게 방송해야 되는데 네네. 최근에 투표하셨나요? 네, 했죠. 혹시 몇 번 찍으셨는지? 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뽑은 사람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떻게? 네. 아, 저는 비밀입니다. 아니 뭘 나한테는 물어보고 뭐 물어볼 수는 그렇죠. 있죠. 이거 비밀 비밀 뭐 투표. 보장돼야죠. 저희가 오늘 또 투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오늘 또 배워볼 주제가 뭔가요? 사실 뭐 배워본다기보다 네. 이 주제를 진작 한번 다뤄보고 싶기는 했는데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는 투표가 끝났으니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 어. 한번 짚어보는 걸로. 재밌겠네요. 네. 많이 바뀌나요? 공약이 그 전에 비해서? 바뀌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그 두 후보, 뭐 메이저 그 1번, 2번 후보 두 분의 그 공약이 사실 엄청나게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이 3월이거든요. 아직. 네, 지금 이게 방송은 조금 더 늦게 나가겠지만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게 실제 현실화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아, 공약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네네. 얘기하면서 네네. 토론을 좀 나누면 재밌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관련된 공약이 나왔던 게 사실 굉장히 당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그 인구 수가 굉장히 많고 뭐 1,000만 명이 된다. 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분들 특히 보면은 한 2030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고팍스에는? 네네네. 오. 2030 분들 많으시고 이제 장년층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5, 60대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하는데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뭐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법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뭐 2030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네. 제가 내년이 되면 2030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뭔가 포지션이 네.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사실 그렇게 보시는 분 많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아무튼. 훈훈하다. 네. 아무튼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공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지금 우리 여태까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에 한 2016년 정도부터 관심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업계 발전을 위해서 좀 투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2017년, 2018년 즈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열풍이죠. ICO 열풍, 광풍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업계가 발전을 하고 이게 뭐 비트코인 투자 붐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실제 이거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스캠이라고 하죠. 저희 뭐 투자금을 날리고 뭐 이러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나오고는 있으니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전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를 폐쇄해야 된다. 뭐 이런 강경한 발언까지 출시?
아니요. 그 전전. 그 전. 조씨라뇨. 추씨라뇨. 하여튼 그 예전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이 거래소 폐쇄 뭐 이런 발언까지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법무부 소관인 것 자체가 조금 논란이긴 했었는데 그러네요. 전혀 관련이 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하여튼 이게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주무 부처가 어디냐 뭐 이런 논란도 꽤 있었고요. 금융 상품이냐 아니면 무슨 새로운 기술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뭐 지금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이게 무엇인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 였었죠. 이제 이해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사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 분야에 이제 투신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트렌드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그거는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늘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제화가 될 것이고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스터디를 하기에 앞서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무조건 규제부터 하자. 라는 그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이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단 뭐 ICO 금지,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라던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능, 육성과는 좀 거리가 먼 그 정책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투표할 때가 되니 네.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애환, 그다음에 요구를 이제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양 그 주요 대선 후보 모두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놨었고요. 오늘은 지금 당선자의 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 같은 거 보면 네. 너무 저는 제 주관적으로 단점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단점이요? 예, 피해, 네. 뭐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좋은 점보다는 네네.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네. 단점들만 기사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약간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예,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또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옛날에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마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자동차의 속력은 마차보다 느리게 가야 된다. 뭐 그래서 자동차가 갈 때 이제 앞에서 사람이 이제 깃발로 네. 예, 깃발로 자동차 지나갑니다 했었던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혁신과 규제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혁신에 대한 지능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규제가 조금 더 강했던 게 아닌가 그동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과도기에. 예, 그런 과도기적인 세상이긴 하죠. 사실 이것도 뭐 정부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IT 버블 때 2000년대 초반에 그 IT 거품이 꺼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알코팍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그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자산 버블이 형성되고 하는 그 aftermath가 뭐라고 하죠? 이제 Aftermath. 그 일이 있었는데 네. 근데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혁신도 같이 좀 그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당선자의 그 공약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공약의 핵심은 세 가지로 좀 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했을 때 비과세 기준 완화. 네. 좀 풀어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상자산의 법제화. 세 번째가 네거티브 규제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양측 모두 뭐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이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네, 이렇게 되어 있고 5천만 원까지 벌어도 뭐 네네. 큰 그게 없네요. 네. 네. 그래서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선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이 네. 있잖아요. 네.
없는 것처럼 물어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희 소득이 있으면 사실 모든 수익은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 분류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소득 분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총 8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 근데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 연금소득 다 어떻게 보면 뻔하죠. 그렇죠. 일을 해서 뭐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을 샀을 때 배당받는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샀을 그렇죠. 때 집 팔거나. 그렇죠.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인데 이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가상자산을 투자했을 때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지금은? 현재는. 예. 기타소득이 뭐냐면 어떤 거 같아요? 저 어떤 같은 소득인 것 경우는 뭐 결혼식 사회, 같아요? 네. 돌잔치 사회 뭐 이런 게 좀 기타 소득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결혼하면 사회 봐드릴게요. 정말요? 네, 코인으로 주세요. 뭘 드려야 돼요? 아니요. 기타 소득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맞았을 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33.3% 떼지 않나요? 30% 정도? 좀 떼요. 네. 예. 근데 기타 소득을 뭐 로또를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정기적인 어떻게 보면 일회성, 갑자기 번 돈. 일회성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소득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의 250만 원은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는 지방세 포함해서 22% 과세를 하겠다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논란이 됐었던 게 아니 가상자산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기타 소득이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죠. 네. 잃는 거에 대해서야 뭐 과세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제 자본을 투여해서 매매를 해서 뭐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기타 소득이냐? 이게 로또랑 같이 이제 비견이 되는 거냐? 이게 주식 투자를 했을 때에는 소액 주주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당장 올해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거였었는데 바뀌지 않았나요? 네,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급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1년 유예하자라고 해서 지금 내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세금 매기니까 지금 코인을 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과세하기로 하되 이 정책 자체는 바뀌진 않았거든요. 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 발생한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그 다음에 22% 과세가 되는 지방세 포함해서 이런 방식이었었어요. 1년 유예가 됐고, 근데 지금 현재 당선인의 공약은 주식과 똑같이 양도소득으로 편입을 해서 가상자산도 주식과 똑같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하자는 겁니다. 물론 모든 주식이 비과세는 아니에요. 5천만 원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 주식에 한해서 소액 주주일 경우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거든요. 뭐 대주주이거나 아니면 장외 주식을 뭐 사고 팔 때는 또 좀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미국 주식도 사면 세금을 좀 떼잖아요. 네, 떼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사면 주식과 똑같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게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2023년부터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제 신설이 돼서 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통합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식에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비과세였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금융투자 모든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 과세되는 거이긴 한데 내년에는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5천만 원 비과세, 뭐 가상자산 5천만 원 비과세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통합한다는 거죠? 네, 다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좀 이렇게 바꾼다는 것인지 아직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은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약대로 한다고 하면 소득세법을 지금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 그 협조 또는 논의가 필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직 지켜봐야 된다. 지금 보면 공약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네. 뭐 바로 영상으로 네네네. 인사도 가고 빨리빨리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네네. 생각도 드네요. 네. 네네. 어쨌든 간에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선정비 후 과세였었거든요. 네네. 만약에 아직 근데 정비가 된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이 업계에 대한 부분이나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지금 3월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 입장 표명이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세 자체를 또한 미룰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또 미룰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2023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정비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번 1년 미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또 다시 한번 1년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입니다.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업계에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됐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마찬가지로 불공정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을 경우에 그 사법 절차를 거쳐서 환수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좀 더 클리어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증권 거래를 할 때에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는 이걸 해도 돼, 너는 이걸 하면 안 돼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증권사의 역할, 그다음에 뭐 자산운용사의 역할, 은행의 역할 등등 어떤 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런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특근법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자금 세탁 방지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권법에 대한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들이 좀 통합되고 논의가 되고 하면서 이제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이 업권법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되게 절실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업권법이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뭐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 해소, 또한 좀 더 나아가자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파트가 이제 디지털 산업진흥청인데 네. 새로운 기관에 대한 그 업무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역할이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능을 위한 그렇죠, 그렇죠. 예, 이름 그대로 하면 네, 곳일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사실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 스스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자면 이제 금융과 같은 기준으로 이 업계를 규제할 경우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과 금융과 디지털과 그 어디 중간이거든요. 사실 가상자산 업계라는 게. 그래서
이에 특화된 규제 및 지능을 위한 기구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일본처럼 이게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죠. 외국 케이스를 원래 좀 뻔따오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몰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일본은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안 좋나요? 거래량은 꽤 높아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 개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육성은 안 되고 있죠. 굉장히 감독기관에서 거래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가이드를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능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좀 애매하고, 유저만 많은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보면 몰락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가 굉장히 대비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좀 거래만 하고 있고 뭐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산업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늘어나거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현재 이제 공약으로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고 좀 투자 환경을, 좀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금융 감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어쨌든 한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관련해서 세계를 리딩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좀 더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육성을 할 수 있는 좀 기관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처가 좀 만들어지면 네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막 그냥 금융 어디 있는 사람 여기 자리 주고 네네. 뭐 이러지 말고 네네. 예, 교리님 같은 사람이 아유, 저는 가서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좀 일을 해야지. 네. 예, 뭐 자리 꼽고 이러면 또 네, 네. 예. 근데 당선인께서 네. 그 계속 이야기했던 게 디지털 패권 국가 도약하겠다 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산업 진흥을 하는 것은 블록체인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우리 얘기하는 뭐 공유 경제라던가 공유 플랫폼 산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국가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나라가 뭐 인터넷 초강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처고 네네. 더 발전돼야 되는 부처라고 네.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특히나 뭐 NFT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P2E라고 하잖아요. 네. 게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클리셰이긴 한데 네. 4차 산업혁명을 좀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아, 네. 멋있네요. 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뭔가 네. 생기지 않을까. 네. 저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이제 기관이 이제 설립이 될지, 설립이 되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 전문 기관 육성, 뭐 전문 금융 기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뭐 은행이 만들어진다는 건가?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저도 찾아봤는데 뭐 관련되어서 뭐 내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원화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이제 고팍스 포함해서 5개 네. 있잖아요. 5대 거래소, 이제 네네. 팍스. 네네. 저희도 이제 좀 힘들게 됐고, 요즘 이제 회사가 엄청 바쁘시다고. 바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한 거래소에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오. 쉽지는 않았어요. 예, 은행과 이제 또 얘기하고 또 당국과 또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거래소가 사실 많다는 게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이것도 경쟁을 해야지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고. 은행도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네. 네. 사실 한 곳에 기능이 집중되는 것도 효율성 차원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한국증권거래소, KRX가 한 곳 있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IC가 있고 나이스가 있고 나이스 알카가 있고 뭐 등등등 거래소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스닥도 있고. 그렇게 이제 거래소들끼리도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화 계좌라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경쟁의 취지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거래소들도 좀 쉽게 원화 계좌를 획득하고 이 퍼드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저 공략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발전될지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거래소뿐만 아니고 뭐 지갑 업체든 뭐 지금은 많이 없지만 뭐 커스터디 업체든 관련돼서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많이 열어주시면 사실 산업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세 번째가 네. 국내 코인 발행 허용. 국내 코인. 네 번째,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다 비슷한 말 같은데 그냥? 네. 예, 길긴 한데. 네네. 예. 그렇죠.